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네, 한 주간 화제가 됐던 정가 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오늘은 김준우 변호사님 먼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분씩 주요 인물을 들고 오시고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준우 변호사님은 조금 전에 출연했던 분을 갖고 오셨네요. 네, 박주민 최고위원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경선 과정에 김경래 최강시사가 부당하게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파란불이겠네요. 네, 그러면. 파란불입니다. 네, 빨간불인 이유는 별로 없죠, 아직까지는. 네. 자,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은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네. 이재명 지사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파란불로 했어요. 파랗다고 했어요. 새파란불. 아주 이제 좋은. 네, 아주 좋은 평가를. 근데 그 일각에서는 너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도 들어요. 원래 이재명 지사랑 별로 안 친했군요. 그 뭐 친하고 말고 모르죠, 아예. 아예 모르고요. 네. 약간 마크맨 분위기네요. 김태현 변호사님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러니까 뭐 전향했어? 막 이러고 막 이런 얘기. 전향했어? 어제 전향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그죠. 어제 많이 나왔죠. 왜냐면 제가 다른 방송 라디오 프로에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들을 막 당시 시점에서는 우리 왜 평론하는 사람들은 예.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물론 뭐 가치적인 주관적인 판단이 있지만. 그럼 근데 막 뭐 전향했냐? 넘어갔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오늘은 빨간불. 그동안에 전향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축하기 위해 이재명 빨간불.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고. 박주민 의원 이제 당대표 후보죠. 파란불 뭐 이유는 알겠어요, 이것도. 근데 네. 간단하게 설명부터 하고 시작해보죠. 일단 일단 민주당 당 대표 경선 자체가 좀 더 분위기가 달아오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게 흥행 요소가 됐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재밌죠. 그동안 약간 둘 다 안정감 있고 관리형 지도자랄까? 김부겸, 이낙연 두 분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포지션에 박주민 최고위원이 출마하면서 민주당 당대표 경선 색깔이 좀 다양해졌고, 세대적으로 보면 포스트 386이랄까? 그렇죠. 이른바 70년대에 태어나고 대학은 90년대에 다녔고 현재 40대인 사람들. 이 사람들 X세대라고도 많이 불렸던 그 맞아요. 세대인데 뭐 저나 김태현 변호사님도 그 나이 뭐 언저리에? 카테고리에 포섭되겠습니다만 체육계나 대중문화계나 이런 데는 사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장기 집권하고 있는 태세인데 기업이나 정치권에서는 386 세대가 사실은 장기 집권하고 있는 체제거든요. 그럼 민주당에서 지금 386 포스트 386 90년대 세대 중에서 제일 사실 선두주자는 박주민, 박용진 두 명이란 말입니다. 네. 지난 총선 때 둘 다 서울 최고 득표율이에요. 64%대. 둘 다. 네. 뭐 0. 몇 프로 차이로 박용진 의원이 1등이긴 합니다. 근데 둘 다 64%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나가줬다는 거는 자칫 조금 이제 뭔가 세대 교체? 아까 세대 혼합이란 말을 썼나요? 세대 혼합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나가시라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386이 굉장히 장기 집권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 보면 이제 범 386이 원내대표를 한 5명 연속했는데 당대표를 한 적은 없어요. 이번에 아무도 안 나왔단 말이죠. 이번에 나온 사람들은 다 50년대 태어난 이낙연, 김부겸인데 거기서 갑자기 70년대에 태어난 박주민이 나왔다? 여러 가지로 좀 자극이 되는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 결단을 한 거죠, 말하자면. 386 선배들 미안하지만 내가 앞질러 갈 수도 있어 라는 약간 시그널을 보낸 셈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출마를 했고 흥행 요소가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뒤에서 분석이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정치공학적인 분석들이 많은데 왜 나왔을까? 뭐 계산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뭐 유리하니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서울시장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본인은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아니라고는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왜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글쎄 뭐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전당대회만큼 좋은 건 없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울시장은 나갔다가 떨어진 부담이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 부담이 좀 있는 자리인데, 이거는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설사 이제 당대표가 되지 못하고 저는 2등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3등 안 하고 3등 그냥 2등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낙연 박주민, 김부겸 이 순서로 이제 펴나올 거라고 봐요. 전 의원이 엄청 섭섭해하겠다. 김부겸 빨간불 하나 키시거든요.
인하하는 걸 볼 거기 때문에 예. 그 정도만 만약 당대표 만약에 되면 초대박인 거고 2등만 해도 대박이고 설사 3등을 해도 무슨 어느 정도만 득표만 해줘도 별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용기를 내서 뛰어든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최고위원 선거 때도 1등 했잖아요. 최고위원 그렇죠. 중에서. 그렇죠. 그리고 일단 저는 박주민 의원의 저 도전을 보면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러운 측면인 거죠. 그건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은 70년대생 그냥 뭐 대변인이나 뭐 그런 시킬 사람 찾아도 없는데 저 당은 지금 당대표 경선을 나오네 라는 그런 것들이고 아마 박주민 의원의 득표 물론 누가 누굴 찍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득표를 보면 아마 2개를 정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첫째는 민주당 내 친문 열성 지지층의 힘 그리고 반대로 386 기득권의 벽. 이 2개를 아마 동시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득표를 보고 평론가다운 멋있지 않습니까? 평론가. 근데 뭐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과학적 분석은 안 나오죠. 왜냐면은 누가 누구 찍은지 기명 투표가 아니라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어쨌든 그것들을 보고 민주당의 친문 열성 지지층이 저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구나는 거 하나. 그건 아마 이건 이제 뒤에 얘기할 이재명 지사 빨간불과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86 기득권의 벽을 이 어느 정도 두터운가 이거 동시에 볼 수 있는. 김준우 변호사께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시나요? 이태원 변호사 분석에? 네, 저도 뭐 그렇게 보여요. 일단 미칠 게 별로 많지는 않아요. 3등을 해도 미칠 건 없다. 대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당내에서 보면 이른바 386 혹은 친문 뭐 2개가 교집합도 있고 여집합도 있는데 얼마나 교감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뭔가 이게 뒤에서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 들 386 중진들도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어쨌든 자칫 너무 많은 표를 얻어서 네. 말하자면 대선 후보들에게 스크래치가 나는 거가는 아닐까라는 고민을 열성 지지층에서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담은 또 있다고는 보여질 수 있죠. 저걸 조금 더 부연해 설명드리면 친문 열성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적자는 박주민 의원의 셋 중에서 셋 중에 따지면 셋 중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낙연 의원도 사실은 친문 적자든 아니고 그래서 정말 친문 핵심들이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가 지금 대세로 나온 이낙연 후보 맞아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김부겸 전 의원 당연히 아니고 그러면 사실은 박주민 의원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에 그 당시 2012년 총선 픽한 사람입니다. 기자회견 쫙 하고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의원 된 다음에 나왔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 방향들도 청와대의 방향에 반기를 든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청와대 대통령 뜻하고 거의 싱크로 일치를 100% 일치해서 갔지. 그러니 아마 친문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우리의 적자다 볼 수 있는 것셋 중에선 386 그 벽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가 됐어. 그럼 지금 386 중진 의원들 내년에 서울시장도 생각할 거고 그 이후에 대선도 생각할 겁니다. 그냥 안녕이에요. 완전히 세대가 바뀌어 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전당대까지는 얘기가 됐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1등 하면 당대표 하는 거고 그렇죠. 2등 3등을 하면은 그 다음 스텝이라고 할까요? 그럼 뭘까?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김준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안 나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제 흔한 평론은 포석이다. 서울시장 나가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고 그리고 서울시장 출마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아직은 좀 의견이 갈리고 또 이제 고인이 된 박문순 전 시장 사망 원인 등과 관련돼서 뭐 여성 후보론도 꽤 설득력 있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은 뭐 꼭 이제 반드시 가는 필수적인 코스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1등을 하면 뭐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지만은 뭐 2등을 했는데 굉장히 득표율이 괜찮다. 그럼 대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45세는 넘었죠. 네. 45세 넘었으니까 대선을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좀 대선은 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 보면. 네.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 특징이 그 뭐 그런 한 100명만 체육관에 있고 나머지는 다 비대면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른바 조직 선거, 동원 선거에
필요성이 좀 적으니까 네. 사실 당내 조직세가 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최고위원이 그런데 이렇게 된 것들도 뭐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장기 레이스로 있는 대선에서의 당내 경선, 글쎄 당내 경선과 국민 참여 경선의 비율 배합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거기까지 도전하기는 좀 만만치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로 넘어갈게요. 빨간불. 이거는 서울시장 말 바꾸기. 무공천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면은 빨간불인 이유는 이제 말 바꾸는 거. 이제 예. 그냥 사실 말을 바꾼 거 맞아요. 말을 바꿨죠. 아니 저 지난번에 무공천 한다고 그랬을 때 첫 번째 장사꾼도 말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도의가 있어야 된다. 정치인은 장사꾼도 그렇다며요. 네. 정치인은 그러면서 본인은 말 바꾼 게 아니다. 뭐 의견이지 주장은 아니야. 네. 그냥 얘기하면 의견, 내 얘기가 맞다면 주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죠? 무슨 그러니까 말인지. 그게 왜 모르냐면 우리가 납득이 안 되니까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납득이는 외워지는데 한두 번 보면 납득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외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예. 의견인데 주장은 아니다. 말은 바꾼 거예요. 네. 말 바꾼 거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빨간불인 이유가 말 바꾼 거 자체도 그렇지만 그 배경 왜 배경은 그랬을까? 이해찬 대표 얘기도 많이 이해찬 하고 대표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혼자 멋있게 운동. 사실 그게 정답이거든요. 만약에 그 정청래 의원의 혼자 멋있게 보기 운동이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똑같이 이래가지고 무공천 얘기가 나오면 정청래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뭐죠? 명분은 안 내보는 게 맞다. 다만 정당 정치라고 전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서울 대선을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 안 내는 게 이게는 현실상 어려운 일이 아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욕 먹어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도 결국은 낼 거라고 보고 예. 제가 민주당 지도부려도 내는 결론을 할 거라고 보고 미래통합당도 지금은 명분상 내지만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후보 나와서 정면 승부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모의고사는 어려운 걸 봐야지 무슨 월드컵 앞두고 평가전을 뭐 약팀 데려다가 본선 올라가서 5대0 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히딩크가 왜 성공했어요? 어쨌든 그건 그거고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일주일도 안 돼서 말을 바꿨을까? 아마 아까 얘기했던 저 친문 여성 지지자들의 힘 이 부분에 약간 브레이크 걸려있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로 돌아가는 거죠. 네. 박주민 의원의 출마. 박주민 의원 출마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거 친문 적자가 나왔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말할 것도 없고 2등에서도 거의 이낙연 의원 턱밑까지 추격하는 엄청난 표를 얻으면 친문의 힘을 보여주는 거고 그건 이재명 지사에게 워닝이거든요. 일종의. 적이랑 척을 졌다가는 본선은 고소하고 경선 이거 통과도 못한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말 바꾸기에는 그런 당내 역학구도도 미쳤다고 보고 단순히 뭐 정청래 의원한테 욕 들어먹고 욕 먹은 거죠 사실. 이해찬 대표의 워닝 이것만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서 반기를 드느냐가 이재명 지사에겐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은 너무 빠르다라는 아마 판단을 들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빨간불 한 데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지금 무죄 판결 받고 나서 그린벨트 해제부터 집 한 채 가진 게 뭐 죄야? 뭐 이거부터 이 무공천부터 어떻게 뭐 여권 핵심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의견들이 사면타로 쫙쫙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미 꼬리를 내린 겁니다. 뭐 그린벨트 해제는 뭐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해제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모든 정책적 문제에 있어서 이미 친문 주류하고 좀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고민을 할 거예요. 네. 그럼 오히려 스텝이 꼬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저는 당분간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빨간불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조금 다른데.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번 무공천 관련해서 이른바 말 바꾸기. 네. 그거는 진짜 찐문인 전재수 의원도 입장을 바꿨어요. 원래 무공천 해야 된다 부산에.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당내 당론을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류의 이야기를 끝까지 버티기보다는 호흡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네. 친문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적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뭔가 계속 정치적 시험대에 다시 오를 거 아니에요. 한동안은 그렇죠. 바깥에 이제 잠재적 후보군이었지만 언제 대법원에서 날아갈지 몰라서 신경 안 쓰고 있던 사람이 정치적 메시지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그 시험대에 오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뭐 경기도 비정규직한테 뭐 급여를 좀 더 주겠다. 네, 단기직일수록 더 많이 주겠다. 그리고 네. 경기도 기본주택 뭐 관련한 예. 고민을 한다. 이런 게 사실 이재명 지사가
좀 뭔가 성과를 보이고 잘할 수 있는 거지. 요런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하는 거는 본인한테 위험 부담이 더 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재명 지사는 일단은 잘하는 걸 잘하고 안 하던 건 좀 미뤄라라고 좀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네, 같은 얘기인데 둘이 다른 사람이니까 좀 다르게 들리네요. 이거 말에 뼈가 있다. 저는 좀 깎아내리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좀 궁금한데 지금까지 무죄 판결 직후까지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거의 파죽지세였어요. 쫙쫙 올라갔잖아요. 요번 뭐 말바꾸기 논란도 있고 앞으로 이건 어떻게 될까? 근데 뭐 저런 뒤집어질까? 여론조사가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저는 그래도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 경선은 언제죠? 8월 29일인가? 8월 29일 한 달도 네. 안 남았잖아요. 네. 뭐 그때까지 여론조사 해봐야 뭐 3-4번인데 네. 뭐 당분간은 저는 이낙연 지사가 그래도 1등 할 것 같아요. 이낙연 의원님. 왜냐면 일단 당대표 당선 저는 당대표 될 거라고 보거든요. 되면 일단 컨벤션 효과가 있으니까 또 한 번 또 뜁니다. 예. 그거 보면 참 여론조사가 의미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 있으면 올라가고 뭐 하나 있으면 내려가고 무슨 주식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죠? 거의 주식이죠. 네, 뭐. 그러니까 어쨌든 저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고 네. 그렇다고 보면 당분간은 이낙연 의원이 그래도 뭐 고공행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근소한 차이만이라도 좀 앞서 나갈 거로 보고 문제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 경선이 막 술렁술렁 되기 시작하는 올 가을 찬바람 쎄쎄 불면 가을부터는 이제 정기국회 시간이고 그럼 12월 들어가서 찬바람 불면서 예산 끝나고 하면 그럼 서울시장 후보 누구 나가냐부터 대선 후보 막 당내에서 정리가 될 거거든요. 네. 그때가 진짜 중요하죠. 그때 이제 이낙연 그때 만약에 저 보는 건 포인트는 2개인데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의원을 확 제쳐가지고 크게 올라간다. 그럼 대선은 형성될 겁니다. 이게 뭐고 같은 거냐면 예전에 한나라당의 황금의 시절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하고 박근혜 대표하고 옆주락 할 때 이명박 후보가 확 치고 올라간 건 언제냐면 이명박 시장이 당시에 제1차 핵실험 때 추석 연휴 때 그때 이제 북한에서 핵실험하면서 여론조사 했는데 확 뒤집어졌어요. 골든 그리고 나서 전국 여론조사 한 번도 뺏긴 적이 없거든요. 당시에 박근혜 대표한테 이명박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골든 크로스가 있어서 치고 나간 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이재명 지사는 올 찬바람 싱싱 불기 시작하는 11월 12월을 아마 볼 거예요. 그때 치고 나가면 이재명 지사는 대선 경선 본격적으로 되돌아볼만 하죠. 물론 변수는 하나 있다. 뭐죠? 김경수 지사의 재판. 목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아직은 아침 방송이랑 좀 안 어울리는 톤 이게 같은데. 약간 음모론 얘기하듯이. 김경수 지사 재판 중요하죠. 중요하죠. 친문 핵심 입장에서 보면 김경수 후보는 아직의 카드가 남아 있고 거기다가 PK를 기반으로 하는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래, 이게 맞아요. 또 중요한 변수겠네. 그래서 저는 결국 대선은 경선은 너무 많이 나왔나 이재명 지사 대 김경수 지사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갑자기 또 갑자기 조금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은데? 비약이 있었어요. 저는 이거는 자 다음에 저는 얘기하는 지난주부터 이재명 지사는 이번에 쉬는 게 좋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지만 쉬긴 왜 쉬어요? 그 어쨌든 이럴 때 보면 그 아까 골든크로스 이명박 대통령 네. 뭐 그것도 그런데 본인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외부 요소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 아니면 남의 실수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좀 이상한가? 반기문 총장이 총장 될 때 홍석현 주미대사가 하차해서 된 거 아닙니까? 남의 불운이 나의 행운이 되는 건데 그게 꼭 자력으로 항상 어떤 자리가 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저 이재명 지사 대 김경수 지사의 대결로 해가지고 카피도 뽑아놨는데 방송용 미 뭐라고 하잖아요. 아니 나중에 개봉박도 네, 하는 거죠. 뭐 이거 다음에 얘기해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너무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은 상대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알겠어요. 그 인연이 다음에 얘기 빨리 끝내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김준호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9분입니다.